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그 전통 사상 이 얘기를 그 부탁받고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는 민족을 말하고 또 뭐 국학을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늘 하여간 뒤따르는 것이 아주 거의 고리타분하고 또 봉건적이고 시대낙후적이고 이렇게 늘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원로 선생님들 계시고 한데 감히 나서서 말씀을 올림에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제 논리에 혹시 비약이 있거나 혹은 제 논리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그러운 채찍으로 어떤 그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 방법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이 국가 정체성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국어가 있고 국사가 있고 뭐 국교가 있고 뭐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국시와 그리고 이걸 제가 잠깐 한번 적어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양해를 한번 해주시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정체성하고 연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이제 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국시 있지 않습니까? 국시를 가지고 이 사실 저는 이 우리 국시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외연이 넓은 것을 저는 홍익인간으로 본 겁니다. 홍익인간으로. 이 홍익인간은 뭐 우리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하늘의 질서를 우리 세워준 거는 그래서 저는 이걸 그 말씀 올리겠으면 천정국시 하늘이 정한 국시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세국전으로서의 개천절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세국전 이것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선조 숙종 때 이 부계자 이 누굽니까 규원사화를 쓰신 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단군제천이 동방만세지 국전이다. 우리나라의 오랜 세월 연면이 온 나라의 제전이 바로 우리 단군제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세국전으로서의 개천절 그리고 수통국기 이 수통이라는 건 자랑스럽게 이어온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이어온 우리나라의 기원, 이게 단군기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한번 올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뭐 제가 앉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앉아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관신규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관신규식은 누구냐 하면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산파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구라는 사람은 잘 알지만은 예관신규식을 몰라요. 어떤 일본 학자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묻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신규식을 얘기 안 하고 임시정부 얘기할 때 신규식을 얘기 안 하고 김구만 얘기하냐?
근데 예관 신규식이 없었으면 사실상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질 못했습니다. 예관 신규식은 1911년에 상해로 건너가 가지고 사실상 임시정부의 기틀을 다 잡아놓는 사람입니다. 그 예관 신규식은 두 가지 글을 남깁니다. 한국혼이라는 산문하고 그리고 또 아몽루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양반의 시집. 근데 그 한국혼을 보면은 맨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통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혼의 부제목이 뭐냐면 통언이에요. 분통 터지는 어떤 그 목소리를 던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양반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냐? 그 사람은 첫 번째로 드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조들의 교화와 종법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망한 첫 번째 원인이에요. 우리 조상의 어떤 그 교화, 가르침과 종법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두 번째 뭐냐면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한국혼에서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을 세 가지로 딱 진단을 하죠. 그리고 뭐냐? 그리고 이 단재 신채호라는 분은 조선상고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신창이 될 때 그나마 조선을 조선답게 지켜온 게 뭐냐? 신채호는 화랑이라고 그래요. 물론 신채호가 말하는 화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라의 화랑하고 본질이 다릅니다. 그나마 조선을 조선답게 지켜온 게 화랑이다. 이 정인보 선생은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문을 말하면서도 학문도 이 정신이 없으면은 허심하게 불과하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신규식이나 신채호나 정인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본질이 바로 국가 정체성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저는 요새 이제 이 국사책 갖고 좌우 얘기, 좌익 뭡니까 그 좌파 국사, 우파 국사 이렇게 떠들어대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한번 감히 한번 말씀을 올리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는 우파고 좌파고 다 사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몸통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 가운데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이영희 교수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아주 낭만적이고, 근데 그 양반은 철저하게 거기서 뭘 생각했습니까? 좌익과 우익이 균형을 이뤄야 나라가 지탱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은 크게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몸통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좌우익 논쟁으로 수많은 세월을 허비하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몸통을 말을 안 한 겁니다. 즉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국가 정체성을 우리가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는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채호는 이걸 갖다가 말이죠. 그의 논문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라는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왜 우리가 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거에 노예가 되어버렸느냐. 그 원인을 그 사람은 가만히 자기가 이렇게 재구해 보니까 고려시대 묘청의 혁명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중국의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의 논리 자체가 비약도 있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우리 눈으로 우리 스스로 용기 있게 볼 수 있는 그 용기 자체가 우리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 생각해 보건데 지금 그 기득권을 가진 수많은 이익 집단의 가치,
이념, 그런 충돌 속에서 서로 용기 있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다 뭐냐 하게 되면 우리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여기 얘기할 홍익인간을 우익한테 얘기하게 되면 감상적 낭만주의라고 그럽니다. 좌익, 이미 일찍이 백남원 선생도 얘기했지만은 저거는 노예 봉건 시대의 어떤 그 지배 논리 속에 나온 어떤 철학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좌익 논리 속에서. 그럼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좌우익이 있어서 그걸 균형 잡아주고서 타협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는 가치관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없다. 그리고 붕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전제려고 본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과연 이걸 걸고 넘어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적당히 형식적으로 때우자니 그거 잘못하면 욕먹을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생각을 했냐 하게 되면 우리 문헌 속에 나타나는 지금 우리 남아있는 문헌 속에 나타나는 이 정체성의 역사적 경험을 갖다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건 뭐 어떤 나라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침략을 받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 가장 먼저 뭘 없애려고 그럽니까? 정체성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왜 일본이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국어, 국사, 여기에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국전 이런 거를 왜 없애려고 했을까? 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문헌 가운데 제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걸 보니까 고려시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외세 혹은 외래 사조에 의해서 가장 극렬하게 그 뭡니까 그 억압 핍박받으면서 또 상대적으로 저항의 어떤 노력을 강하게 보여줬던 그런 어떤 핍박과 저항의 기량작용을 한 요소가 뭐냐? 그걸 한번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제가 반출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첫 번째 고려시대 때에 우리의 어떤 그 외래 사조나 외세에 의해서 가장 핍박받은 요소가 팔관입니다. 그건 고려사와 고려사 절여 그리고 그 송나라 사람의 어떤 역사 고려 도경에 다 나와요. 우리는 그 고려하게 되면은 불교를 국시로 하는 나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불교를 국시로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게 되면 고려왕건은 가장 먼저 군요십조에서 뭘 세웠습니까? 팔관을 세웠어요. 그럼 팔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린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때 신라시대 때 처음 팔관이 행해졌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관은 신라시대의 토속신앙 행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팔관이 신라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팔관의 본질이 고구려의 동맹을 계승했다라는 게 역사 기록에 또 나와요. 고려도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고려태조 왕건은 팔관을 갖다가 지극히 섬깁니다. 팔관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의 산천용신, 그러니까 신을 즐겁게 하는 제천이에요. 신을 즐겁게 섬기는 잔치라는 겁니다. 이런 팔관이 고려시대 때 어느 시기에 가장 먼저 위기를 걷느냐? 저는 고려시대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고려 광종 때 쌍기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거제도에서 크게 타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제도라는 것은 우리한테 보게 되면 상당한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죠. 아마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요소 가운데 과거제도만큼 다이너믹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과거제도야말로 아래에서 위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그 진취적이고 문명 발전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 한편 우리한테는 뭡니까? 우리 정체성을 갖다가 깡그리 없애버린 중요한 사건이 그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제도의 과목 자체가 유교경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려 광종 때부터 이 조선 왕조가 끝낼 때까지 사회에 행세하고 사회에 어떤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사유를 갖다가 자기 머릿속에 이 외우면서 그 질서 속에 호흡하지 않으면 결코 이 사회에 진출을 못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과거 제도를 저는 하나로 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게 되면은 성종 때 그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예요. 시무 28조. 그 시무 28조가 한마디로 뭐냐? 유교 질서로서 우리 전래 내려오는 우리 고유 신앙적인 요소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유교 질서로서. 또 하나는 뭐냐면 유교 질서로서 불교의 질서를 갖다가 유교로 바꿔놓는 거. 이게 시무 28조입니다. 그래서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팔관을 폐지하죠. 팔관을 정말 없앱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려사를 보게 되면은 성종이 팔관을 갖다 폐지하자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금의 이데올로기로 말한다면은 즉 중화주의, 중국 유교주의적 가치 지배에 대한 민족주의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관이요, 결정적으로 언제 좌절이 되냐면 몽고의 침략 속에 팔관이 폐지됩니다. 좀 그래서 이게 그 이상하다. 왜 몽고 또 불교, 유교에 의해서 고려의 가장 이 근본 팔관이 끝없이 탄압을 받고 이 억눌려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냐면은 1909년에 홍합나철이라는 인물이 있죠. 단군 신앙을 부활시킨다는. 홍합나철은 자기가 단군 신앙을 부활시키는 걸 뭘로 봤냐 그러면 나는 팔관을 부활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팔관을 부활시킨다라는 명목을 들고 사실상 단군 신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700년 닫혀진 팔관의 교문을 다시 연다. 이게 홍합나철의 명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려시대 때 묘총이라는 어떤, 우리가 승려라고 많이 알려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승려가 아니라 우리 전래의 어떤 신교와 불교를 습합시킨 인물이죠. 융회시킨. 그 묘총의 팔성신앙을 보면은요, 고려사에서는 다 불교적인 요소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뭐냐면 신채호는 아까 말씀 올렸던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라는 논문에서 그 양반은 뭐냐, 그 묘총을 갖다가 낭가파라고 봤지 않습니까? 낭가. 그리고 묘총과 대립하는 김부식을 유가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사대주의였던 관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신채호가 그 묘총이라는 인물을 갖다 민족주의, 랑가, 화랑의 전승으로 봤을까? 이런 걸 이 기록을 쭉쭉 보고 또 조선조 때 규원사화나 이런 걸 보니까 그런 팔성의 기원이 단군 시대부터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이병도 선생 같은 분들도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요, 이 묘총의 팔성을 갖다가
본지수적설로 우리 고유 단군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신교와 불교가 본지수적의 어떤 그 형태를 띈 게 묘청의 팔성신앙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본으로 하고 체로하고 불교적 어떤 요소를 그리고 우리 신교적 요소를 갖다가 붙여가지고서 쓰임으로 했다. 이게 묘청의 어떤 팔성신앙의 본질을 이병도 선생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신치호는 더 정확하게 뭐라고 지적을 했냐 하게 되면은 이 팔관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동맹을 갖다 그대로 계승한 것이고 또 뭐냐면 묘청의 어떤 팔성신앙은 뭐로 보았냐면 그 양반은 화랑의 어떤 유습으로 그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까 왜 우리가 천여 년의 역사적 사건을 더듬어 올라가면은 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모든 거의 노예가 됐느냐? 이게 뭐냐면 김부식의 유교적 사대주의에 의해서 묘청, 정지상, 백수환, 윤원이 이런 어떤 당시 민족주의 인물들의 그 랑가가 처절하게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김부식에 의해 평정됨으로써 우리가 중국의 모든 거에 노예가 됐다. 이런 시각으로 그 사람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려 시대의 그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이런 그 건국 훈요 10조에 드러나는 그 팔관이라는 거 또 뭡니까 이 거란의 침략이나 몽고의 침략이나 이런 데서 핍박받고 거기에 고개를 들고 저항하고 한 요소가 팔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묘청의 어떤 그 랑가의 본질 역시 팔관하고 연결이 되고 그것이 또 구한말 1909년에 나철이라는 인물이 팔관을 자기가 부활시킨다고 해서 등장을 하고 이 고려 시대의 어떤 가장 국가 정체성의 고려 정체성의 중심이 사실 팔관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팔관을 갖다 불교적 행사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원래 고려사나 고려사 절요 또 고려도경 이런 등등으로 팔관은 우리 고유한 어떤 그 제천의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어떤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냐면 조선조에서는 처절하게 단군이 붕괴되는 겁니다. 단군이라는 역사가 처절하게 붕괴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의 어떤 건국의 명분은 뭡니까? 조선 건국의 명분은 단군이란 말이에요. 고조선에서 조선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이 권근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가지고 저는 거기서 중요한 어떤 그 이 한 가지를 근데 제가 명나라 명사 또 대명일 통지를 보더라도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왕조실록 태조 6년 3월 8일자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시 이게 나옵니다. 단군 서구 기경장이라는 어떤 식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저걸 누가 쓴 거냐면은요. 홍무제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쓴 겁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권근에게 세수의 시를 줘요. 어제시라고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는데 세수의 시를 줍니다. 그 세수의 시 가운데 하나 제목으로 이게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동경고도예요. 동경고도. 동쪽에 오래된 어떤 우리나라의 오래된 어떤 그 도읍을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식기절이 저겁니다. 7원시의 마지막. 단군, 서구, 기경장. 이 서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서거한다. 돌아가심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그대로 해석해 보면 뭐냐 하게 되면 단군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기경장. 경장이라는 것은 국가가 뒤집혀지는 어떤 일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고. 이게 그 명태조 주원장이 써준 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저는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보이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14세기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미 14세기 중국에서도 단군이 공인된 거예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입으로 이걸 떠들어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거에 응해서 지은 시가 권근의 응제시예요. 응제시. 시고 개벽 동이주라는 제목의 응제시를 거기서 그 임금이 황제가 지어준 어떤 시에 응해서 지었다 해서 권근의 응제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근의 손자 권남이 지은 게 또 할아버지가 쓴 응제시에 주를 달았다 해서 응제시 주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조선의 건국은 단군을 갖다가 이용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전의 그 조선 경국전 국호조를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지었느냐? 거기엔 단군이 안 나옵니다. 기자, 우리 문화의 조상, 예절의 조상, 가르침의 조상, 기자의 조선을 갖다가 계승해서 조선이라고 했다. 이게 그 조선 경국전 국호조에 나오는 거예요. 국호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선 초부터 철저하게 단군은 이용되고 부정이 된 겁니다. 단군은 기자하고 무슨 제사를 지내더라도 배양이 됐죠. 기자 뒤에 배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선조 성리학자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뭐냐면 단군은 혈연족 조상이요, 기자는 문화 또 예교의 조상이다. 진정한 조상을 기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자라는 건 조선의 어떤 관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철저하게 뭐냐 하게 되면 주나라 주무왕의 조선의 기자를 봉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신하로서의 기자, 그겁니다. 그래서 조선주에서는 그 단군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천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원래 그 제천은 우리가 천재, 지재, 인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중국으로부터 조선의 어떤 그 이름을 갖다가 하사받은 제후국으로서 천재를 못 지내죠. 천재를 못 지냅니다. 조선주에 들어서서. 아이고 지재와 인재만을 지내. 근데 천재라는 건 뭡니까? 천재라는 거는 하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서 뭘 말하는 거냐면 그 국가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천재가.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의해서 천재를 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국가 정체성이 중국 정체성, 유교 중심적으로 바뀐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서도 단군을 갖다가 본기에 집어넣은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조선 후기 18세기 때 수산 이종이가 쓴 동사라는 책이 있는데 왜 한용호 교수라든지 하연강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그 수산 이종이의 동사가 우리 그 20세기 신채호나 여러 민족주의 사학자에게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단 하나입니다. 이종이의 어떤 그 이 가치관이 중화주의를 넘어선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이종이는 단군을 본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본기에. 외기가 아니라 본기에. 단군 본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크게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조선조 때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까지 계속 흘러오는 걸 보게 되면은 뭐냐 하게 되면 단군은 처절하게 짓밟힌다. 단군 역사가.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세조 때, 성종 때, 예종 때 그 세임금에 걸쳐서 이루어진 수서령을 보면 되는 거예요. 수서령. 조선 왕조실록 때 실록을 보게 되면은 그 세조, 성종, 예종 때 수서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은 전국적으로 다 거둬들이라.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책 서목을 보게 되면 그게 유교하고는 상관없는 우리 고유한 가치하고 연관된 역사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역사책들을 이제 다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하게 되면은 만약의 경우에 감추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처형시키는 겁니다. 교수형을 시키겠다. 죽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온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질서에 벗어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불온적으로 보고 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면은 우리가 윤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론의 윤유. 윤유는 왜 죽습니까? 사문난적으로 죽어요. 중화주의에 저항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학자 박세당이 왜 죽습니까? 사문난적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윤유나 박세당이 중화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화주의 틀 속에서 우리의 시각을 조금 드러낸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사형당.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죠. 평양에.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앞장서서 격퇴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박규수입니다. 그 박규수의 친할아버지가 박지원이에요. 연암. 이 박규수가 평양감사로 이렇게 딱 부임을 하자 박규수 동생이 자기 형한테 그럽니다. 형님 이제 할아버지 책을 연암집을 이제 낼 때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규수가 뭐라 그러냐면요. 얘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응? 집안 봉변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실학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박지원의 연암집을 만약에 잘못 냈다가는 집안이 봉변을 당한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 박지원의 허생전이니 호질이니 양반전이니 이런 소설을 보면은요 가끔가다 이 반중화적인 탈중화적인 어떤 그 가치관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 저변에 흐르는 거는 중화주의의 가치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지원의 당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중화주의적 가치에 좀 더 반하는 진보적인 색채가 부분 조금 드러난다고 해서 그 책을 갖다 후손이 잘못 냈다가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평양감사라는 입장에서 그런 걸 잘못했다가 집안 화를 당할까 봐 그 책을 못 냅니다. 박규수가. 그게 바로 19세기 중후반이에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 문집을 인수해서 처음 내는 사람이 김태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태경.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조의 그런 어떤 흘러오는 쭉 그걸 갖다가 보고 척사위정 운동을 민족주의로서 이렇게 보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척사위정이라는 건 민족주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척사위정, 거기에 척사위정할 때 위정, 올바름을 지킨다라는 정은 뭐냐면 철저하게 중화주의입니다. (1620년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건. 그게 청나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1612년에 청나라가 등장하는데 청나라가 등장하는 거는 세상이 뒤집힌 거 아닙니까? 노예가 주인이 된 사건 아닙니까? 이 노예가 주인이 된 사건인데 일본은 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죠. 일본 국학이 거기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탈중국, 탈조선. 아니 노예도 주인이 되는데 우리는 왜 이대로냐. 월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칭왕제를 합니다. 황제 칭호를 붙이고 드러나는.
그러나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1612년 청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더더욱 어떻게 됩니까? 소중화주의로 화석화되죠. 소중화주의로. 우리 국가 정체성에 고개를 좀 들 수 있고 우리를 갖다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17세기 초에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척사위정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나아가서는 20세기 초 개화파의 동도서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도서기. 중국이 중체소형을 들고 나오고 일본이 화원양제를 들고 나오고 우리가 동도서기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동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정신가치라는 게 유교주의 아니겠습니까? 조선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끝없이 곤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서양에 대항하는, 서양을 갖다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장 크게 핍박받고 또 그거에 고개를 들면서 어떤 그 나름대로 우여곡절했던 것이 단군의 역사다. 조선조 때. 근데 공교롭게 또 20세기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때 말이죠. 일제강점기 때 들어서 일본이 가장 극심하게 극렬하게 없애려고 한 게 뭐냐 하게 되면 단군 신앙이에요. 그 재밌는 겁니다. 그 팔관을 부활시킨다라고 등장하는 어떤 나철은 자기 구호를 뭐로 외치냐 하게 되면 그 명분을 국망도전으로 외칩니다. 국망도전.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은 정신은 있다라는 거. 이게 국망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선조에 들어와서 끝없이 뭐 척사위정을 외치고 동도서기를 외치고 떠들어댔습니다마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 올바로 그걸 못한 것을 1909년에 비로소 외쳐본 겁니다. 국망도전이라고 해서. 나란 비록 망했으나 우리에게 정신은 있다, 돈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팔관이에요. 그게 바로 단군입니다. 좀 그래서 이것이 뭐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뭐 어떤 하나 과장도 안 하고 뭐 문헌에다 나오는 걸 갖고 말씀을 올리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단군 신앙, 그 나철의 단군 신앙을 철저하게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그거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그 나철의 대종교가 최후의 1인까지 저항을 하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보면은 194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 기성종교, 불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다 친일이 됩니다. 다 친일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내노라 하는 목사들은 10명, 20명 단체로 조선 총독부에서 여행을 보내주지, 일본에. 일본 어떤 쪽 궁성요배, 황성참배하고 거기 유람하고 돌아오고. 불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뭐냐 하게 되면은 그 나철이 팔관을 부활시킨 나철의 어떤 그 단군 신앙이 1915년에 일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이 불법 종교로 낙인받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발을 못 붙여요. 보따리 싸들고 만주로 가지 않습니까? 만주에서 끝까지 무장 저항을 하다가 무너지는 게 대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거에 대한 하나의 변명이 없어요. 종교계에서. 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희한하다. 제가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고려시대 때 팔관으로 태조 왕건이 국가에 한번 그 기틀을 갖다가 한번 더불어 세우려고 했고 거란의 침략 때 끝까지 고개를 든 게 팔관이고 몽고의 저항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없애려 했던 게 팔관이란 말입니다. 조선조에 들어서서 들러리로 단군을 내세웠습니다마는
어떤 그 기자조선에 의해서 처절하게 붕괴된 게 단군이에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또다시 고개를 든 게 팔관입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힌 게 또 팔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저의 억측인지는 모르지만은 과연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이 뭐냐?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일제강점기 때 그 나철의 어떤 팔관 집단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국어, 한글이라는 말이 그 집단에서 생기는 겁니다. 주시경은 얘기를 하죠. 나는 왜 기독교에서 대종교로 개종을 하느냐? 주시경은 밝힙니다. 종교도 정신적인 침략이다. 주시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대종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 속에 한글을 갖다가 가는 겁니다. 주시경의 제자 김두봉, 이극노, 최연배 철저하게 저 정신으로 한글을 갖다 만들고 개척한 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때 위로는 중화사관을 뒤집고 당시대 일본의 식민주의 사관의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게 누굽니까? 김교원,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안재홍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 집단 아닙니까? 정말 저 집단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다 그런 요소에 그대로 묻어서 나타난 우리 근대의 어떤 이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정체성의 요소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맨 처음에 천정국시라고 한번 얘기를 해본 건 왜 그랬냐면은 원래 국시라는 용어가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삼국유사가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 제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국의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국시라는 용어가 나라의 어떤 올바름 이라는 어떤 가치 개념으로 처음 쓰인 게 뭐냐? 범협의 후한서예요. 범협의 후한서에는 국시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초장왕하고 초나라 명제상이었던 손수고가 대화를 합니다. 국시를 가지고 대화를 해요. 이 국시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초장왕이 손수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상께서 손수고죠. 그럼 자네가 신하들과 더불어서 국시를 정하라. 공정국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정국시. 신하와 더불어서 국시를 정하라. 공정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 이렇게 가치를 가만히 볼 때 그 역사적으로 또 아니면 그 시대적으로 말이죠. 우리 민족의 공변된 가치, 어떤 그 퍼블릭 소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 공변된 가치를 가장 넓게 외연화시킬 수 있는 가치가 뭔가? 이거 홍익인간 아닙니까? 뭐 제가 강제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삼국유사 단군사화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삼위퇴백이 가히 홍익인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국유사 단군사화의 가치 핵심의 가장 중심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러면 이걸 단군사화의 질서를 말하면은 또 뭐 천정국시 아닙니까? 하늘이 정해준 국시가 홍익인간이에요.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가치, 이것도 나철에 의해서 20세기 처음으로 본격화되는 겁니다. 나철이 공개한 문헌에 그 나철은 홍익인간이라고 한 거고 홍익인세라고 합니다.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때에도 그렇고 1920년대에 들어서 어떤 국가의 기틀을 잡는데 특히 안재홍 선생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삼균주의의 가장 중심적 가치를 홍익인간에 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운영 논리로서 소미균평이 흥방보 태평을 쓴 거예요. 신지비사에 나오는 그거 아닙니까? 앞과 뒤가 고르게 딱 잡혀야 흥방보 태평한다. 나라가 흥하고 태평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홍익인간의 질서 속에서 쭉 그거 나오고. 이게 해방 이후에도 누가 앞장서서 홍익인간을 만드는 그 어떤 교육 이념으로 그것도 안재용하고 어떤 그 기독교 연대 그 백낙준 교수가 앞장서서 홍익인간을 세우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홍익인간이 교육 이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저게 우리의 국시입니다. 율곡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시 귀정 중심 가일. 돌아갈 귀자. 국시가 올바르게 잡혀야만이 중심, 무리의 마음이 가히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시라는 것은 분명한 건 뭐냐 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강령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80년대 그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반공이 국시냐 통일이 국시냐 이런 어떤 그 아주 어설픈 논쟁을 했습니다만, 아니 국시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그 정체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그 가장 그 이 지향에 가할 최고의 어떤 덕목, 가치 덕목인데, 우리가 뭐 통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난 것도 아니고 반공을 하려고 이 세상 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를 꿰뚫어 홍익인간 저걸 받들어서 그 뭡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이도여치가 이걸 받들어 한 거 아닙니까? 광명이세 이걸 받들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코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그 한 건 아니다. 우리가 고리타분한 게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엘릭 홉스범이라는 사람이 뭘 씁니까?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 제1동파학자 이성 씨가 만들어진 고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과학을 하시는 대부분들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런 홍익인간이나 개천절이나 단군기원을 갖다가 근대에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다 몰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근대에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 역사 속에 끊이지 않고 이어온 전통 아닙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개천절을 이렇게 보더라도, 개천절을 제가 왜 만세국전, 아까 얘기했죠. 이 규원사화를 보게 되면은 부계자라는 노인은 정확하게 짚어요. 이 단군이 태백산, 백두산 제천을 갖다가 올리면서 우리 어떤 제천이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연면이 이어져면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고려의 팔관, 삼안의 계엄, 연면이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부계자는 바로 그런 요소를 가지고 단군 제천이야말로 뭐냐, 동방만세리 국전이다. 우리나라에 끊이지 않고 연면이 이어온 국가의 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이 개천절을 갖다가 일으킨 사람도 바로 나철이에요. 팔관을 부활시킨 나철. 이 나철은 팔관을 부활시키면서 단군 신앙을 자기가 일으킨다는 선언에서 가장 먼저 한 게 제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910년도에 단군 강세일과 단군이 나라를 갖다가 연 날이 동일하게 10월 3일이므로 이 날을 개천절이라 하겠다. 이름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 개천절은 일제강점기 때 그 우리 해외, 특히 이제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정신적인 축제였습니다. 1919년부터 해서 그 상해 임시정부 국무원이 주체가 돼서 한 국경일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엔 종교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승만, 이동희, 안창호 이런 기독교 정서를 가진 사람들도 개천절 찬송사를 쓴 걸 보면 정말 곡진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안창호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어떤 이 독립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자기 몸에 두 가지를 떨어뜨리질 않았다. 하나가 뭐냐면 담배예요. 그 양반은 아주 골초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그리고 또 하나가 단군 사진이에요. 단군 영정. 이걸 보면은 아니 이 개천절 홍익인간 단군기원이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승만 선생이 독립신문에 1923년도 개천절 어떤 그 찬송사란 거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그 개천절이 해방이외에도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금은 5대 국경일입니다만 4대 국경일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부심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게 개천절입니다. 저는 하나 보면은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구석이 있는 국경절 아닙니까? 근데 개천절만큼 우리 이 역사를 갖다가 그 외연을 넓게 쌓아놓을 수 있는 축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학자가 저한테 물어봐야 한 번요.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이름을 붙였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붙인 게 아니다. 뭐 농담으로 좀 그랬습니다만 개천절 얼마나 그 멋있습니까? 근데 개천절을 붙일 수 있는 게 우리 어떤 역사적 자료를 보면 나와요. 하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 본 거 아닙니까? 영고, 동맹, 팔관 이런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라는 거 좀 이건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단군기원. 제가 왜 수통기년 이 수통국기라고 그랬냐? 우리가 단군기원이라는 걸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걸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단군기원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단군기원의 영년은 제가 확인한 문헌을 보더라도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단군을 기준으로 한 영년이 3600년, 3620년 이게 나와요. 이 20세기 전후에서 동북아의 우리 어떤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이 국가기원을 놓고서 미묘하게 이 고개를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군기원이 고개를 들고 중국이 황제기원이 고개를 들어요. 황제기원. 황제기원은 1903년에 중국의 그 유수페이라는 인물이 황제기년론을 쓰면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어떤 이 황기 몇 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거보다 조금 빠르게 메이지 유신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천황기원을 쓰죠. 그런데 일본은 천황기원을 19세기에 이미 씁니다마는 그 기년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나 이 중국보다는 굉장히 뒤처지죠. 우리는 적어도 문헌을 보면 14세기 문헌이 나온다는 겁니다. 삼국유사, 제왕운기, 또 백문보의 상소문 거의 다 나와요. 그게 끊이지 않고 내려오는 겁니다. 아까 명태조 주원장이 쓴 저런 어떤 그 동경고도라는 어떤 한시에 대해서 응에서 쓴 응제시에서도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그 권거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 단군이 뭐냐? 연임금과 같은 시기에 이미 출연을 했다라고 그것도 명나라 태조 앞에 떳떳하게 응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근대에 갑자기 나온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뭐 국어나 국사나 그런 걸 다 찍어서라도 이런 어떤 홍익인간이나 개천절이나 단군기원 같은 것들이 과연 또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홍익인간의 국수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개천절의 국수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단군기원의 국수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없는 걸 강조해 가지고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 요소만을 보더라도 이것이 결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상징, 만들어진 정통이 아니라는 거. 우리 역사 속에 연면이 우리 국가의 골간을 이루면서 흘러온 가치가 바로 이거라는 걸 우리는 갖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한국인의 어떤 인간상을 이렇게 보면서 요새 뭘 생각해 보냐면 아마 여기서도 젊으신 분들은 아마 그 책을 봤을 거예요. 그 우리가 선생을 갖다 하려면은 교육학 원론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독일의 에뚜하르트 스프랑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교육론으로 오고 한. 그 사람은 그 문화교육론에서 뭘 거하냐? 스프랑거는 대중인간상이라는 인간상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 스프랑거가 말하는 대중인간상이라는 건 뭐냐? 아주 부정적인 인간상입니다. 교육이나 문화가치운동을 통해서 떨쳐버려야 할 인간상. 그러면 슈프랑거는 대중인간상의 세 가지 특징을 뭘로 보냐면 첫째, 개인적 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뭘 보냐 하게 되면은 남이 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슈프랑거가 말하는 대중인간상이에요. 더 기분 나쁜 얘기로 하면은 노예적 인간상입니다. 주인의식을 잃어버린 인간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돌아가는 정치판이나 지식인들의 어떤 그 집단 군무를 보면은 우리가 대중인간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슈프랑거는 왜 그런 인간상이 나타나느냐? 노예의 역사상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체성 아닙니까? 주체성, 주인의식, 자기신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 올리는 건 바로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결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화적 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처절하게 짓밟혀왔던 우리의 과거고 지금도 살아있는 실제가 바로 이 요소예요. 저는 그 1975년 그 누굽니까? 박종홍이라는 이미 고인이 된 철학자분이 계시죠. 원로 철학자. 그분이 한국 사상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철학자들에게 감히 묻노니 그대들은 우리 것을 갖다가 스스로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남의 것을 바라보는 노력만큼 우리 거를 바라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런 노력도 없이 감히 우리에게 철학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자체가 너무 우습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박종홍 선생이 한국 철학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주인의 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좌우위기 어떤 이게 싸움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여러분 정체성이 서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흔들립니까? 좌우가 난리를 피고 이념이 갈등을 해도 어떻게? 저는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미국의 정체성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프론티어다. 개척자 정신이가 아니냐. 민주주의다. 데모크라시다. 아니 뭐 지역 정서다. 다문화주의다. 이렇게 떠들어댑니다만은 미국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서 뉴 잉글랜드에 처음 정착할 때 그 두 가지가 뭐라냐면 그 하나가 뭐냐? 우린 성서적 백성이라는 겁니다. 성서적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선택받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새로운 로마다. 우린 새로운 로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한번 의미 깊게 한번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용기 있게 들여다보고 감히 한번 우리가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지요. 우리가 그런 걸 못 가. 선진국은 다르게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저는 이렇게 OECD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주인 의식이 없이는 선진국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3만 불을 넘으면 뭐하냐. 가장 중요한 게 주인 의식.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바로잡느냐라는 게 가장